안녕하세요. 윤병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북한 유고시 강대국들의 한반도 재분할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주로 한국 역사학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세계, 바람직한 세계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분열과 통일 이후의 세계를 상정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유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분단의 몇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다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재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역사 속을 보겠습니다. 원조선이 붕괴되고 나서 결국은 우리 역사 체제도 남북으로 분단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 시대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등으로 나눠졌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일종의 원조선의 분열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국가들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때로는 경쟁 충돌하고 때로는 협력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부단히 통일을 지향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지만은 외세에 의해서 한반도의 분할론이 제기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적어도 사례에 근거할 때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1593년이죠. 명나라의 심의경과 일본의 고니시키나카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수용되진 않았지만 이게 한반도 중복 분할론이고요.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한반도의 지배권, 즉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기존의 종주국이라고 자임했던 청나라와 신흥 종주국임을 자처하는 일본 간의 갈등이 벌어지죠. 이것이 바로 친일파, 친청파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의 사건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1894년에 농민혁명과 더불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직전에 영국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분할해서 각각의 일본은 부산으로 퇴각하고 청나라도 북으로 퇴각하고 이게 근대에서 처음 나온 한반도 분할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96년대에요. 일본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게 제안을 하지만 이때 러시아는 이미 조정에서의 칠러파들도 득세했고 아간파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치열하게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1904년에 이르러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직전에 러시아가 일본에게 또 제안을 하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국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관계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당시 영국과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미 프랑스, 독일과도 어느 정도 우호관계를 맺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설정이 돼가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래서 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세 번의 한반도 분할론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제 식민지 기간을 거치고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역시 한반도 분할론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유교가 끝나고 휴전회담 속에서 또 다른 형태로서 한반도가 분할, 그래서 분단체제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소련만 작동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로 중공이 관여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반도 분할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어요. 주변국들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라든가 지식인들에게도 강한 불만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어요. 특히 지정학적 요인을 강조하더라고요. 첫 번째, 지정학 해석의 사실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역사관 중에 하나 반도사관이거든요. 이게 지리적 숙명론을 낳아요. 그리고 당연히 대륙에 붙은 주변무적 존재니까 부수성을 띠고 있고 역사는 능동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사대주의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정학적 해석과 연관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오해인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관해서도 우리는 정중동의 민족이다, 한의 문화다. 이런 것들이 연장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은 당연히 분열 또는 분단돼도 좋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그건 통념인 것이고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은 첫 번째는 중국이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일본이 만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질서라는 측면에서 강대국들이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꽤 오랫동안 아니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는 패배적 사고에 젖었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언제부턴가 우리는 강대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더 국가로서의 경험이 사실은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고구려 이후에 저는 사실 없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역사토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저처럼 해륙국가론이라든가 또는 동아지중의 코아론이라든가가 아니라 늘 주변 부족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말하는 지정학이라는 것은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 역사 발전에 또는 역사의 변화에 또는 국제관계에 지리 정책인 요인만 작동하겠습니까? 터, 공간 이런 것들은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고요. 중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지경학적 요인.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문화적 요인.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주장했었죠. 이건 문명의 충돌,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심학적 관점. 터가 가진 마음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 우리 한민족 이 세 집단의 관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문화적 요인, 지심학적 요인이에요.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우리 일본에게 질 수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감정이 앞서는 거죠. 인간이야말로 정말 감정에 충실한 존재거든요. 가장 비합리적인 존재, 이게 인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정에 관해서 몇 가지지만 짧게 간단히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오폴리틱이죠. 독일에서 게오폴리틱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일본이 이것을 번역할 때 지정학 또는 지정치학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지정학 이론이 굉장히 역사에서는 부정적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서구 제국주의가 팽배하고 나머지 세계들을 점령 침략하거든요. 그래서 유기체론이라든가 인종주의론이라든가 제국주의 팽창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히틀러가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불어서 일본도 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활용을 했거든요. 일본이 우리에게 적용한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금기 비슷하게 사용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 전후 그리고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이제는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다 보니까 이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더라도 흔히 쉽게 지정학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간단히 사용되는 건 아니죠. 저는 지정에 관한 저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있고요. 몇 차례 걸쳐 발표를 했어요. 역사에서 보는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구체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용어와 개념을 통해서 역사와 그다음에 사건을 해석한 것이 있지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간, 지정학의 지호에 해당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지리라든가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 그러면 지리와 지역, 즉 산맥과 바다와 그리고 큰 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후도 중요하고요. 생태환경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더불어 서는 것이 바로 지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동일한 조건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하고 주변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지정학적 요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정학이라는 것은 큰 틀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이 옳고 어디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특히 우리 것처럼 한편으로는 지정학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지정학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이해하고 그래야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분열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한민족이라든가 북방 유목민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본국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통일되거나 분열되거나에 따라서 주변국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전국시대에 거쳤을 때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은 평화로운 기간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막바로 시행된 것이 뭡니까? 임진왜란이에요. 이를테면 정명가도, 가도정명, 명나라를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정벌 복석이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한반도 분할론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중앙아시아, 베트남 이 모든 곳에서 역시 이 주변국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린 몇 개 나라를 거론했는데요. 이들 나라들은 성공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서 그대로 굴복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지정학의 각각 다른 특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들이 강력한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또는 외교를 통해서 전략을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베트남 보세요. 성공했잖아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대만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대만의 독립과 대만의 성립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지정학은 기본 틀일 뿐이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우리 한민족 한반도 자체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도 잘못됐고요. 지정학에 대한 개념과 정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보완을 할게요. 조금 전에 지경학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주로 정치, 정복자, 영토, 야역 등등으로 전쟁의 원인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에너지 쟁탈전이에요. 자원 확보전이에요. 물류망 확보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먼 선사부터 고대, 중세까지, 근대까지도 해석을 하는 것이 현재 학문의 풍조입니다. 그만큼 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역사상의 사건을 통해서 비유하면요.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끝까지 장악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북방 지역에서 유목민족들이 요소지방을 공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 세력들이 중원지방에서 요소를 공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역학관계라는 측면도 있고 군사적 이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경학적 관점. 요동지방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 때문에 그렇죠. 당대 최고의 자원, 가장 양질의 철 생산지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 지경학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문화적 요인. 최근에는 지문학 이런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아직은 일반화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문화가 생성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토로스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다른 존재물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롬을 왜 찬양을 합니까? 그것은 문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정치나 경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지문화적 관점. 우리는 중국과 연결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북방 지역에서 내려오는 역동적이고 야성적이고 기동적이고 현실적이고 하늘을 숭배하는 이런 문화도 수용했어요. 물론 해양 쪽에서 남방 문화도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에 있었던 원 문화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주변의 모든 문화를 뭉뚱그려서 인터체인지 기능을 하고 여기가 새로운 문화의 심장 기능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문화적 요소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심학적이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심학적 요소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코드를 뽑아냈는데요. 원토의식과 중심사상이에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중심사상,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죠. 중국은 중국, 중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은 해가 뜨는 가까운 곳. 그러니까 해를 지향하는 집단들에게는 현재 일본 열도가 가장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백제 유민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언어가 많이 차용됐겠지만 원토의식, 자기 땅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고토죠. 우리 왜 만주 그러면 가슴이 뭉클합니까? 왜 우리는 만주를 찾고 싶어 합니까? 교육 때문에 교육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이미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토의식과 중심사상이 있는데요. 특히 원토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들이 서로가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침략과 비침략과 또는 영토를 침탈하고 뺏기고 찾고 그러니까 겹치게 되는 거죠. 지금 만주가 우리 땅입니까? 중국 땅이잖아요. 그 전엔 청나라 땅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계열이죠. 만주족이. 그 전에는 올라가면 발해고 고구려고 원초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고 실제로 거기가 의의 근원지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똑같이 백예연합군이 마지막에 나당연합군에 패배해서 일본 열도로 탈출하죠. 거기서 일본국을 성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백제 유민들, 고구려 민들 일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흔히 말하는 통일신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고토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단히 신라 공경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은 얼마 전에 시진핑이 벌써 몇 년 흘렀군요. 시진핑이 트럼프랑 대담을 할 때 속국이란 번역을 속국을 한 건데 꼭 해당하지는 않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자기들의 속국 비슷하게 속방으로 인식을 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1882년도에 조선과 청나라 간의 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과 일본 간의 병자 수호조약이 맺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청나라가 주장하는 것, 즉 중국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조선이 속방 조공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천재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는 지문화적 관점, 지심학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또 말씀드리죠.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역사터는 어떤 역사터일까? 이하 유사한 강의는 제가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역사터, 만주 일대와 한반도 전체와 해양과 일본 열대 부분적 지역. 저는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현재 한민족이 한반도와 함께 남만주의 일부 지역만 장악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동아시아에서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위치일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삼각축으로 되어 있어요. 삼액체제로 되어 있어요. 중국 지역, 서쪽에 있는 북방유목 세력, 그리고 동방 세력.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거기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겁니다. 이 세 개 존재는 물공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 세 개 체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유목 세력과 그 남쪽에 있는 중국 세력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간 비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등과 충돌에 직접 관여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우리는 배후 세력이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종의 코어 역할도 좀 피벗 역할을 해요. 조울질할 수가 있고요.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로 고착됐고 또는 한반도의 반만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입니다. 그래도 노력해야죠. 풍수 사상에 보면 비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면 됩니다. 지나치면 덜어내면 되는 거고요. 역사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상호부조로는요, 이거는 무정부주의자들 아니면 생태론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지만 모든 만물은 서로가 도와간다는 것이죠. 이거 당연히 좋은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요건도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유리할 수 있어요. 항상성 이론이라든가 존재유지 본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쭉 걸어나면서 이런 전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물리적 조건, 조직 조건, 환경은 이렇지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비보면 되거든요. 비보. 그리고 채워주고 서로 도와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지력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나라들, 우리 그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습니까? 빚진 거죠. 그리스 반도 지정학적으로 조건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그만 섬나라들이 올망졸망 모여서 이루어진 곳, 절대적인 정치 세력, 군사력이 집중될 수 없는 지역, 집중될 수 없는 터,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성공했고 문화가 발전했고 경제력이 뛰어났죠. 이태리 반도도 마찬가지예요. 롬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의 식민지로 출발했던 조그만 도시국가, 바다에서부터 강을 타고 한참 내륙으로 들어서 있는 그 여러 개의 언덕에 세워진 조그만 도시국가, 결국은 여러분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바이킹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정학적 조건이 나쁘다고 현실을 수용했다면 그런 찬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보안 정책을 제안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해양에 관해서 등한시했거든요. 우리가 고려 때까지 하더라도 해양력이 뛰어났고 해양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경제력도 뛰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런데 조선조 이후에 우리는 해양을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해양력을 강화시키고 해양 진출을 활발히 한다면 나름대로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수질 물동량의 99.7%는 sea rain, 즉 백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는 수질 국가거든요. 해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했고 앞으로 더 해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가진 자원이 없어요. 북한은 지하전이 풍부했지만 우리는 지하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찾아내고 양성한 자원이 바로 인재라는 겁니다. 신라가 왜 통일에 성공했습니까? 인재 양성에 화랑도란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던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요. 지금 한국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저는 인재 양성이라고 봐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높은 교육률을 통해서 우리는 전 국민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요인이에요. 그 밖에도 기술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고난다 외교를 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남한이라든가 또는 남북한이라든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의지력이죠. 의지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비록 현 젊은 세대들은 민족의식이 좀 옅어졌죠. 그리고 단일민족이라든가 또는 역사 공동체, 생활 공동체 이런 의식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도 다른 집단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식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통일과 분열 그리고 북한 유고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미중의 사태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체적인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진 행동들과 정책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